한 남자가 낡은 나무 갯작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빛바랜 통장들. 3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출금한 적 없는 자식들 이름의 통장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민우가 나를 모른 척했다. 괜찮다. 내 냄새가 독하긴 하지. 남자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평생 정화조 오물 속에서 자식 셋을 키워낸 아버지. 냄새난다며 외면하고 자가지라며 밀어냈던 자식들이 아버지의 갯짝을 열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 그 이야기는 새벽 3시 한 남자의 기침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태식이라는 사람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가래 끓는 기침 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화장지 위에 뱉어낸 가래에는 검은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조에서 들이마신 먼지와 가스가 폐 깊숙이 박혀 매일 아침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었죠. 태식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구겨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태식의 첫 번째 일과는 밥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다녀올게.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 손은 류머티즘으로 마디마디가 굵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새 남매를 키워온 세월이 저 손마디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는 것이었죠. 작업복을 입기 전 태식에게는 빠뜨릴 수 없는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한 낙스를 수건에 적셔 온몸을 문지르는 것이었어요. 살점이 벌겋게 일어나고 피부가 쓰라렸지만 태식은 이를 악물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새끼들 코는 귀신 같아. 한번 냄새 배면 일주일은 간다고.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혼잣말을 내뱉는 그 모습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갑옷을 입는 병사 같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태식은 늘 신발장 한쪽을 쓰다듬고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자식들이 어릴 때 신던 낡은 운동화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민우 것, 지수 것, 진우 것. 아이들은 이미 40이 넘은 어른이 되었지만 태식에게 자식들은 여전히 이 조그만 운동화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래된 빌라 지하 정화조의 배관이 막혀 오물이 역류한 것이었죠. 맨홀 뚜껑을 여는 순간 참았던 오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태식의 얼굴과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코를 막고 도망쳤고 건물 주민들은 창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오물 속에 두 팔을 집어넣고 막힌 배관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돈이다. 우리 지수 등록금이다. 아무도 듣지 않는 중얼거림이었지만 태식에게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때 동료 인부박 기사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이 양반아 올라와. 가스 차면 죽어. 태식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려 했지만 태식은 뿌리쳤습니다. 아직 안 뚫렸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악취 속에서도 태식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는 욕을 퍼부으면서도 결국 함께 오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오래 함께 일한 박 기사만은 알고 있었어요. 작업이 끝난 뒤 태식은 허기가 졌습니다. 근처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나가요 나가. 냄새 때문에 손님이 다 떨어져.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뒤돌아 나왔습니다. 가게 앞 보도블록에 쪼그려 앉아 아침에 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반찬은 계란말이하고 소시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을 30년째 혼자 먹으면서도 매번 똑같이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남 민우였어요. 아버지, 제발 그 일 좀 그만두세요. 동창 모임에서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태식은 오물이 마르지도 않은 손으로 전화기를 쥔 채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미안하다, 민우야. 전화가 끊긴 뒤에도 태식은 한참을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태식은 막내 진우의 유학 등록금 고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음 학기 유학비를 생각하면 또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그날 밤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를 피했겠지만 태식은 오히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에 팔을 벌리고 서서 온몸에 배인 냄새가 씻겨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공짜로 몸 씻겨주니 좋네. 처연한 미소였습니다. 빗속에서 동료 박 기사와 전화 한 통을 나눴어요. 박 기사, 내 새끼들은 절대로 이 냄새 안 맡게 할 거야. 그러려면 내가 더 맡아야지 뭐. 씩 웃는 목소리 뒤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빗물이 태식의 굽은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식이 하는 일을 더럽다고 했습니다. 냄새난다고 고개를 돌렸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이 일이 자식 셋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태식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똥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우리 자식들 인생 꽃길 만드는 걸음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음 삼아 살아온 세월이 쌓이고 쌓여 장남 민우는 어느새 대기업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승진 소식을 들은 날 태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색으로 가도 되는 건지 태식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결국 태식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승진 파티가 열리는 날 아침 시장통 이발관에 들러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발사가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하자 태식은 수줍게 웃으며 우리 아들이 승진을 했거든 하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지만 양복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깨끗한 점퍼를 꺼내 먼지를 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굽은 등, 갈라진 손, 아무리 씻어도 손톱 사이에 낀 검은 때. 태식은 한참을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제일 비싼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과일 상자도 하나 골랐어요. 두 손에 들기 무거웠지만 아들에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정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태식은 자기 점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상자의 리본을 한 번 더 매만지며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젊은 경비원이 태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기 초대받은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태식이 저 안에 우리 아들이 하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경비원이 태식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여기 올 때가 아니에요. 가세요. 70 넘은 노인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태식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한우 상자와 과일 상자가 함께 쏟아졌습니다. 포장이 찢어지며 고기가 바닥에 흩어졌고 사과 몇 개가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내렸습니다. 소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민우가 나왔습니다. 태식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들이 나와 주었다는 안도감에 바닥에 엎드린 채로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본 순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이 민우 씨, 저분 누구야? 하고 물었어요. 그 순간 민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릅니다.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고기를 주워 담던 그 손이요. 하지만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한우를 떨리는 손으로 닦으며 민우야, 이거 비싼 거다. 한우 1등급이야.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허공에 대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뒤 민우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코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버님, 옷 좀 갈아입고 오시지.
로비에 냄새가 배잖아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운다고요. 태식은 자기 점퍼 소매를 코에 갖다 댔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씻었는데도 냄새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태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우가 태식을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민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요. 태식은 수표를 받아들고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민우는 아버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곧바로 건물 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두 손으로 세면대를 짚고 고개를 떨궜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민우는 세수를 하고 넥타이를 다시 매고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도 아프기는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아픔을 인정하기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태식은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멍난 양말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낡은 운동화 안에서는 물소리가 찰박거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식은 바닥에 떨어졌던 한우 포장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으며 내일 진우한테 보내야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선물을 또 다른 자식에게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물에 절고 락스에 벗겨지고 류머티즘으로 뒤틀린 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무릎 위에 내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아들 잘 되라고 이 짓을 했더니 내가 오히려 앞길 막는 똥물이 되었구나. 텅 빈 집안에 태식의 울음소리가 낮게 퍼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태식은 민우가 쥐어준 수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펴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벽녘에 슬리퍼를 끌고 집 앞 편의점 ATM으로 나갔습니다.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민우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에요. 아들이 모르는 척 쥐어준 돈을 아버지는 아들 몰래 다시 아들의 이름으로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입금 완료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태식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준 건데 아까워서 어떻겠어. 아들이 쥐어준 돈을 아들 몰래 다시 넣어두는 아버지. 그게 강태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남 민우에게 그랬듯이 태식은 둘째 딸 지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쩌면 딸이기에 더 애틋하고 더 조심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중견기업 상무였고 시어머니는 자산가 집안 출신이었어요. 지수로서는 좋은 혼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혼처가 태식에게는 가시방석이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내일 말 적게 해. 괜히 이것저것 묻는다고 다 대답하지 말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손은 절대 내밀지 마. 류머티즘 손 보면 다 들켜.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식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마디 굵게 부풀어 오르고 손톱 사이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검은 때가 박혀 있었어요. 태식은 그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알았다. 지수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태식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먼 친척이었어요. 지수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태식은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수 씨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을 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공무원 퇴직하시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늘 못 오셨어요. 태식은 그 말을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딸이 자신을 지워버리는 그 말을 또렷하게 다 들었지만
태식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숨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시 뒤 시어머니가 태식 쪽을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저분은 어느 쪽 친척이세요? 지수가 먼 친척 아저씨예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태식은 고개를 한번 까딱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수 씨 친정이 시골이라더니 참 검소하시네 하자 태식은 허허 웃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허허, 농사꾼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딸이 짜놓은 거짓말에 스스로 동참해야 하는 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금니를 얼마나 세게 물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지수가 태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 선물로 명품 가방을 드려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보름 동안 잠을 줄였어요. 낮에는 정화조 작업, 밤에는 건물 하수관 청소 야간 작업까지 도맡았습니다. 보름간 4시간도 못 자면서 모은 돈을 들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어섰을 때 점원의 눈이 태식의 작업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하는 목소리에 경계심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태식은 아무렇지 않은 척 주머니에서 현금 묶음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시집 가는데 시어른한테 드릴 거 하나 싸주쇼. 포장된 가방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태식은 쇼핑백을 가슴에 안으며 웃었어요. 우리 지수 좋아하겠다. 보름간의 고된 노동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뒤 태식은 딸의 집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태식은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옷에 향수를 뿌렸어요. 딸이 사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싸구려 향수였는데 냄새를 감추려고 과하게 뿌리는 바람에 기침 발작이 터졌습니다. 쿨럭쿨럭 기침을 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수가 황급히 뛰어나와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뿌려? 하며 환기를 시켰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혹시 냄새를 맡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이었죠. 한 번은 사위가 태식의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손이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신 겁니까? 투박하게 부풀어 오른 손마디와 갈라진 손등을 본 것이었어요. 태식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아빠 차 드세요. 화제를 돌리는 딸의 손이 바빴습니다. 태식은 찻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면서. 그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수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오래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작아져 줘. 태식은 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치고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아버지를 숨겨야 하는 딸의 피로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굽은 등을 한 번 더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아빠가 이것밖에 안 돼서. 시골집에 돌아온 태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6살 때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등에 엎여서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지수, 그리고 그 지수를 업고 환하게 웃는 젊은 태식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은 사진을 소매로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는 아빠 등이 넓다고 좋아했는데 사진 속 딸은 아빠 등 위에서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 딸은 아빠에게 작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용돈 봉투를 보내왔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편지 한 줄 없이 봉투만 덜렁 들어 있었어요. 태식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들고 읍내 은행에 가서 손주들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통장에 입금 도장을 찍는 태식의 손이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태식은 괜찮아요. 손이 원래 이래요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우는 것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태식은 늘 주는 쪽이었습니다. 받는 것이라곤 오지 말라는 말과 작아져 줘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태식은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만 몸은 마음처럼 다독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래에 검은 가루가 섞여 나오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새벽 기침을 하다가 화장지 위에 선명한 핏빛이 번졌어요. 처음에는 가래에 실핏줄 같은 것이 섞이더니 점점 붉은 빛이 짙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에서 쇳소리 같은 것이 그르렁거렸어요. 마치 폐 안에 녹슨 쇳조각이 굴러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 경고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읍내 약국에 들러 기침약 한 봉지와 파스 몇 장을 사는 것이 태식이 자기 몸에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약사가 태식의 안색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약국에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얼굴이 누렇잖아요. 당장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태식은 약봉지를 받아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약 먹으면 낫는다고. 나이 먹으면 다 이래. 이 나이에 병원비 쓸 돈이 어딨어. 그 돈이면 진우 학비 반이야. 현장에서도 동료들이 걱정할 만큼 태식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작업 도중에 기침이 터지면 한참을 허리를 구부리고 쉬어야 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누런 빛만 돌았어요. 오래 함께 일한 박 기사가 점심때 태식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식 씨, 오늘 얼굴이 완전 흑빛이야. 나 이 일 20년 했지만 이렇게 안색 나쁜 사람은 처음 봐. 제발 병원 한 번만 가봐. 태식은 김치찌개를 후후 불며 웃었습니다. 자식들 집 사주려면 아직 멀었는데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어딨나. 나 하루 안 나오면 일당이 없어지는데. 박 기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모든 대화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걸 20년 넘게 옆에서 지켜보며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업 중 기침 발작이 터져서 잠깐 맨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젊은 인부가 태식을 보며 물었어요. 아저씨, 이 나이에 이 일을 왜 하세요? 자식분들이 다 크셨을 텐데. 용돈이라도 안 보내줘요? 태식은 기침을 겨우 멈추고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내 새끼들이 아직 안 컸거든. 젊은 인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태식의 눈에는 한 점 거짓도 없었어요. 40이 넘은 자식 셋이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밥을 차려줘야 하고 용돈을 쥐어줘야 하고 앞길을 닦아줘야 하는 다 크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막내 진우에게서 왔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얼굴을 쳤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합의금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빨랐습니다. 아빠, 돈만 보내면 돼. 오지는 마. 와봤자 창피하니까. 태식은 얼마냐라고 물었고 진우가 금액을 말하자 알았다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전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남은 예고 없이 오지 마라고 했고 딸은 작아져 줘라고 했고 막내는 오지 마, 창피하니까라고 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서 같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다는 말이요. 그래도 태식은 전화를 끊자마자 아픈 몸을 이끌고 관리소에 찾아가 연장 근로를 신청했습니다. 합의금을 빨리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새벽 얼어붙은 하수구 바닥에서 망치질을 하는데 장갑 속 손가락에 감각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망치를 쥐고 있는지 놓친 건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망치 끝이 빗나가 왼손 엄지 손톱을 정통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통증과 함께 손톱이 들렸고 그 아래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작업을 멈추고 병원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식은 이를 악물고 작업복 소매를 찢어 손가락에 감고 매듭을 질끈 묶은 뒤 다시 하수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박 기사가 태식 씨, 피가 멈추지도 않았잖아. 당장 올라와. 하고 소리쳤지만 태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진우의 합의금 마감이 코앞이었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명절 며칠 전부터 집 안대 청소를 시작했어요.
락스를 희석해서 벽까지 닫고 이불을 3번 빨아 햇볕에 꼬박 하루를 널었습니다. 방마다 방향제를 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또 방향제를 놓았어요. 올해는 냄새 안 난다고 할 거야.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혼잣말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날 당일 태식은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서 갈비찜을 올리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류머티즘 손으로 부추를 썰고 붕대 감은 손가락으로 반죽을 주물렀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아이들이 오니까요. 자식들이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지수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진우도 늦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사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공기는 금방 식었어요. 지수가 거실에 들어서며 코를 킁킁거렸고 민우는 부엌에 고개를 들이밀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기 냄새 안 나게 생선이나 굽지. 기름 냄새가 옷에 다 배잖아. 태식이 새벽부터 5시간 넘게 준비한 갈비찜은 그대로 냄비째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고 결국 며느리가 차에서 가져온 마트 생선을 구워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민우의 막내아이가 태식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려고 2팔을 벌리며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태식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지려는 순간 민우가 아이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만지지 마. 더럽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그 말은 모처럼 박혔습니다. 태식은 벌리던 2팔을 천천히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2 손을 무릎 아래, 밥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감추었어요.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더럽다고 한 그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 왜?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태식은 할아버지 손이 아파서 그래. 다음에 안아줄게 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태식은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먹다 남긴 생선을 모아 가시를 하나하나 발랐어요. 살점을 바른 것이 아닙니다. 가시 사이에 붙은 살을 손가락으로 긁어 입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실에서 터지는 웃음소리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태식도 웃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식들이 각 방에 들어가 잠이 든 뒤에도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기침을 이불로 틀어막고 입을 꾹 다물어 소리가 새지 않도록 참았어요. 자식들이 깰까 봐서였습니다. 기침을 참으면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지만 태식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거실 문틈으로 아이들이 자는 방에 불빛이 새어나왔고 태식은 그 가느다란 불빛 줄기만 바라보며 새벽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짐을 챙겨 하나둘 떠났습니다. 민우가 먼저, 지수가 그 다음, 진우가 마지막이었어요. 차 소리가 하나씩 멀어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빈 방들을 천천히 돌며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아이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공기를 아쉬워하듯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진우가 잤던 방에서 손주가 놓고 간 장난감 하나가 이불 밑에서 나왔습니다. 조그만 로봇 인형이었어요. 태식은 그 인형을 집어들고 가슴 앞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방향제 냄새와 태식의 거칠고 가파른 숨소리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자식들이 떠난 빈집에서 태식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놓고 간 로봇 인형은 아내 영정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어요. 새벽마다 물 한 잔을 올리며 여보, 손주가 장난감을 놓고 갔어. 이거 돌려줄 핑계로 한 번 더 볼 수 있겠지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 태식의 새로운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이제 하루 종일 이어졌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합의금 마지막 잔금이 남아있었고 그것만 갚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사고가 일어난 날 아침, 태식은 동료 박 기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기사, 이번 달만 더 하면 진우 빚이 다 끝나. 그러면 나도 좀 쉴 수 있겠지. 박 기사가 그 말 벌써 몇 번째야. 진짜 이번에는 쉬어야 해 하며 핀잔을 줬지만 태식은 희죽 웃으며 장갑을 끼웠습니다.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의 가벼운 웃음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태식은 오래된 상가 건물 지하 정화조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태식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고 눈앞에 노란 점들이 아른거렸어요. 유독가스였습니다. 정화조 안에 가득 찬 황화수소 가스가 태식의 폐를 덮친 것이었죠. 태식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쥐었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비닐 지퍼백에 넣어 다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물이 고인 바닥 위에 태식의 몸과 가족 사진이 나란히 뒹굴었습니다. 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박 기사가 맨홀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식 씨, 태식 씨. 대답이 없었어요. 박 기사가 급히 내려가 태식을 끌어올렸을 때 태식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라색이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박 기사가 태식의 가슴을 누르며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야, 이 양반아. 정신 차려. 진우 빚 다 갚았다며 쉰다며. 그 구급차가 올 때까지 박 기사는 울면서 태식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태식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정밀검사 결과 폐섬유증 말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사가 태식의 폐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환자분, 폐가 이미 돌처럼 굳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독가스를 마셔서 폐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 여기까지 일하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 대답했어요. 길어야 몇 달입니다. 병원에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박 기사가 민우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비서가 받았습니다. 강 상무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박 기사가 아버님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시다고 전해주쇼. 하고 소리쳤지만 비서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네,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지수의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지수 씨 친정이요? 지금 외출 중인데 누구세요? 박 기사가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해줄게요 한마디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진우만이 겨우 연결되었고 진우가 형과 누나에게 연락을 돌려서야 자식들이 하나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나온 첫 마디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간병은 어떻게 하지? 나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걸려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지수가 받았습니다. 나도 시댁 눈치가 있어서 매일 병원은 힘들어. 시어머니가 벌써 뭐라 하실 텐데. 진우가 말했어요. 형이랑 누나, 나는 돈이 없는 거 알잖아. 간병인 비용은 누가 내는데. 서로의 사정을 내세우며 아버지를 떠넘기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식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쯤 감은 눈 사이로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깨어있는 줄 몰랐습니다. 태식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자마자 한 행동은 링거를 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나 괜찮다. 일하러 가야 해. 오늘 작업 마무리 안 하면 일당이 날아가. 간호사가 달려와 말렸지만 태식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뼈마디마다 힘이 빠진 몸으로요. 그 와중에 간호사가 태식의 입원복을 갈아입히려다 태식의 몸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등에는 오물이 튀어 생긴 화상 흉터가 얼룩덜룩했고 팔뚝에는 화학약품에 의해 피부가 문드러져 벗겨진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은 류머티즘과 동상으로 뒤틀려 있었고
발톱은 절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십 년간 정화조 안에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증거가 태식의 온몸에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의사가 자식들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태식의 펫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폐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수십 년간 밀폐 공간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한 결과입니다. 아버님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셨는지 자녀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럽다, 냄새난다, 그만두라는 말은 수없이 했지만 아버지의 일이 구체적으로 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병실에 들어와 태식의 몸에 남은 흉터들을 보았습니다.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몸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내뱉고는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복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으며 지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가 왜 그랬어?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냄새가 징그럽다고 작아져 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몸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지수는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나가고 병실에 태식만 홀로 남았습니다. 링거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어요.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아직 돈 더 벌어야 하는데, 진우 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지수한테 생활비도 보내야 하고. 눈가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지만 태식은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기력도 없었어요. 옆 침대 환자가 태식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이 참 무심하네요. 태식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바빠서 그래요. 셋 다 잘나서 바쁜 거예요. 저녁 무렵 박 기사가 과일 봉지를 들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껍질이 끊기지 않게 정성스레 돌려 깎는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한 조각을 태식의 입에 넣어주며 박 기사가 말했습니다. 태식아, 이제 좀 쉬어. 내 목까지 내가 일할게. 태식은 사과를 씹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이 사람 앞에서는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똑같은 우물 속에서 나란히 일하며 밥을 나눠 먹고 소주잔을 부딪혀온 동료 앞에서 태식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박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태식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굽고 망가진 등을요. 박 기사의 손이 태식의 굽은 등을 쓸어주던 그날 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자식들의 현실적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태식은 평생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기만 했지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만 수십만 원이었고 그 돈이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었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비에 병원비에 이걸 언제까지 감당하냐. 솔직히 아버지 형편에 이런 치료를 받을 여력이 되느냐고. 지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빠 통장에 뭐가 있겠어. 정화조 일당으로 평생 살아온 분인데.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합의금 때문에 아버지가 무리해서 쓰러졌다는 자책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민우가 말했습니다. 시골집이라도 팔자. 아버지가 쓰러지신 마당에 그 빈집을 놔둬서 뭐 하겠어. 매각하면 병원비라도 충당이 될 거 아니냐.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에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집 정리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해야 했고 회사에 메인 민우와 시댁 눈치를 보는 지수 대신 결국 진우의 몫이 되었습니다. 너 가서 짐 정리해. 팔 수 있는 건 팔고 나머지는 다 치워. 민우의 지시였어요. 진우는 알았어. 형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아버지의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태식이 심어놓은 꽃들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마당 한쪽에서 채송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람이 떠난 집 특유의 습기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아내의 영정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손주가 놓고 간 로봇 인형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이 말라붙어 잔 바닥에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태식이 매일 아침 올리던 그 물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잔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과 부엌을 대충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태식의 작업복 2벌과 낡은 점퍼 1벌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 교복이나 외투가 비닐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은 2벌이면서 자식들 옷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옷장 아래쪽 서랍을 열다가 서랍 뒤편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을 깊이 넣어 더듬었더니 서랍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괴짝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끌어내자 먼지가 뿌옇게 일었어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괴짝 뚜껑 위에는 누렇게 바랜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위에 태식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절대 열지 말 것. 아비가. 진우는 그 글씨를 보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집 팔려면 다 치워야지 하며 주변을 둘러보다 공고함에서 망치를 찾아 들었습니다. 녹슨 자물쇠에 망치를 내리치자 2번 만에 자물쇠가 부서지며 떨어졌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종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괴짝 안에는 수십 권의 낡은 가계부와 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장부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맨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 펼치는 순간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 여백에 볼펜으로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민우 돌잔치 못해준 날. 아비가 미안해서 10만 원 저금. 30년도 더 된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발해서 겨우 읽을 수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민우 대학 등록금 적금, 지수 결혼자금, 진우 사업자금. 자식 셋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각각 여러 개씩 있었어요. 진우는 통장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입금 내역은 빼곡했지만 출금 내역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평생 넣기만 하고 한 번도 빼지 않은 돈이었어요. 금액을 대충 합산해보니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화조 일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만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낡은 작업복 2벌로 버틴 이유가 국밥 한 그릇 안 사 먹고 식은 도시락만 싸다닌 이유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장 아래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첫 직장 명함, 지수의 결혼 청첩장, 진우의 초등학교 우등상 상장. 자식들은 이런 것들을 진작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서 비닐에 싸고 괴짝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민우가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도화지 위에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이었어요. 커다란 사람이 작은 사람을 업고 있는 그림이었고 위에 우리 아빠 최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소중하게 코팅까지 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아들이 그려준 이 그림 한 장을 태식은 보물처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괴짝 바닥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가장 최근 입금일을 확인한 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날짜가 사고 당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정화조에서 쓰러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입금액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진우 빚 마지막 갚는 날. 그날도 아버지는 진우를 위해 일하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빚을 갚기 위해 쓰러질 때까지 일했던 것이었어요. 진우는 괴짝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궤짝 맨 구석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위에 태식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궤짝을 열어라. 여기에는 내가 평생 너희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해주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 들어있다. 미안하다. 더 벌지 못해서. 아비가. 진우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버지의 빈집에서,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궤짝 앞에서 막내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궤짝 앞에서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창밖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소매로 닦고 진우는 궤짝 안의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통장과 가계부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낡은 대학 노트 3권이었습니다.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식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진우는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기장은 태식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고백록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들이 볼펜 글씨 하나하나에 눌러 적혀 있었어요. 날짜 순서대로 빼곡하게 이어진 기록 속에는 자식들이 태식에게 상처를 준 날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승진 파티 날짜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우가 나를 모른 척했다. 괜찮다. 내 냄새가 독하긴 하지. 아들 앞에서 창피하게 굴었으니 내 잘못이다.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내일은 락스를 2번 문질러야겠다. 더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지.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태식은 자기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자기가 잘못이라고 더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몇 장을 넘기자 지수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기가 죽는단다. 내 팔 하나를 팔아서라도 지수한테 가방 사주고 싶다. 내일부터 야간 작업 신청해야겠다. 그 아래에는 명품 매장에서 겪은 일도 적혀 있었어요. 가게 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 괜찮다. 돈 내고 사는 건데 뭐. 우리 지수가 시댁에서 당당하면 그걸로 됐다. 수치심을 삼키고 딸의 체면을 세워준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진우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기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진우가 또 사고를 쳤다. 괜찮다. 막내는 원래 철이 늦게 드는 법이다. 엄마가 일찍 가서 내가 잘 못 가르친 탓이지. 내가 더 일하면 된다. 진우는 그 대목에서 일기장을 덮어야 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리해서 연장 근로를 하고 한겨울에 손톱이 빠져가며 일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에는 원망 한 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탓, 자기가 더 일하면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일기장 곳곳에는 사진과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업계 신문에 실린 승진 기사를 오려 붙여놓았고 그 옆에 우리 아들 대단하다라고 적어놓았어요. 지수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찍은 것이 아니었어요. 식장 맨 뒷줄 구석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한 화질 속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작게 보였고 사진 한쪽 귀퉁이에는 기둥 뒤에 숨은 태식의 뒷모습이 걸려 있었어요. 먼 친척 행세를 해야 했던 아버지가 그래도 딸의 결혼식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안에 길마다 적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보, 민우가 임원이 됐다. 지수가 시집을 잘 갔다. 진우가 아직 좀 말썽이지만 착한 녀석이야. 내가 잘 키우고 있지? 당신 없이도 이만큼 했으니 위에서 좀 봐줘. 죽은 아내에게 보고하듯 쓴 글이었습니다. 혼자서 세 자식을 키워온 무게가 이 짧은 문장 속에 전부 들어있었어요. 진우는 일기장 3권과 통장 묶음, 그리고 편지를 짐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진우는 형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누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꼭 와야 해. 제발.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하며 짜증을 냈지만 진우는 와서 보면 알아. 제발 와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태식은 병실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진우가 가방에서 일기장과 통장들을 꺼내 벤치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형과 누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걸 봐. 이걸 제대로 봐. 민우가 뭔데 이 난리냐 하며 시큰둥하게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민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민우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승진 파티날 자기가 아버지에게 수표를 쥐어주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던 그날의 기록이었어요. 태식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준 돈. 아까워서 못 쓰겠다. 민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아버지가 이걸 다. 그 뒤의 말은 울음에 묻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일기장을 이어받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작아져 줘라고 했던 날의 페이지가 나왔어요. 태식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 말이 맞다. 아비가 너무 크면 딸이 힘들지. 앞으로는 더 조용히 살아야겠다. 지수 찾아가는 것도 줄여야겠다. 딸이 편한 게 제일이니까. 지수의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주우려다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내가 작아지라고 했더니 아빠가 진짜로 작아진 거야. 진짜로.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부서졌습니다. 세 남매는 병실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일기장을 돌려 읽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떨렸고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원망 한 줄 없이 오로지 자식들의 안녕만을 빌고 또 빌었던 그 글씨가 세 사람의 가슴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아래서 세 남매의 울음소리가 낮게 타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태식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밤을 지새운 세 남매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벤치 위에 펼쳐진 채였고 통장 묶음은 진우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 남매는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마스크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의사가 복도에서 민우에게 말했어요. 폐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하셔야 합니다.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민우는 넥타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매듭을 풀었어요. 그리고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 위에 놓았습니다. 승진 파티 때 아버지를 모른 척했던 그 정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임원이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 앞에 서려는 것이었어요. 셔츠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선 민우는 태식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류머티즘으로 굵게 부풀어 오르고 화학약품에 갈라지고 동상으로 뒤틀린 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까끌까끌한 굳은 살이 볼에 닿았어요.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승진 파티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른 척한 거. 아버지가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그 한우를 사오셨을지 저는 알면서도 그랬어요. 동료들 눈이 무서워서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태식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버지가 쥐어준 돈을 다시 제 이름으로 넣어두신 거 통장에서 봤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 아들한테 그래도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태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 위에 놓인 그 손이 떨리면서도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것이었어요. 태식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울지 마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은 채로 아버지의 침대 옆에 섰어요. 지수는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향수병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뿌리던 그 향수였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싫어서 아버지의 흔적을 덮으려고 뿌리던 것이었죠. 지수는 그 향수병을 병실 한쪽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태식의 몸쪽으로 얼굴을 가져갔어요. 코를 가까이 대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락스와 땀과 세월이 뒤섞인 태식만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빠, 이 냄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 키우는 냄새였는데. 아빠가 매일 새벽에 락스로 문지르고 비 맞으면서 씻어내려 했던 이 냄새가 우리 셋 먹여 살리는 냄새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아빠한테 작아지라고 했을 때 아빠가 진짜로 안 오셨잖아. 진짜로 작아지셨잖아. 지수는 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발등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 미안해. 진우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내는 형이나 누나처럼 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침대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고개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아빠, 그날도 내 빚 갚으러 일 나간 거잖아. 내가 사고만 안 쳤으면 아빠가 쓰러지지 않았을 거잖아. 진우의 등이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머리를 더듬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지 손이 허공을 헤매다가 진우의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진우야. 숨이 차서 말이 끊겼지만 태식은 이를 악물고 이어갔습니다. 네가 사고 칠 때마다 아비는 오히려 고마웠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아비가 필요한 자식이 있구나 싶어서. 그게 고마웠어. 진우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조차 멈춘 채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세 자식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한마디씩 남겼어요. 민우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첫 직장에서 명함을 가져왔을 때 아비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 명함 아직 괴짝에 있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야, 내 결혼식 날 아비가 몰래 뒤에서 봤다.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그 사진도 괴짝에 있다. 지수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를 보았어요. 진우야, 넌 엄마 닮아서 좋겠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 아비가 보장한다. 진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식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 탓에 가슴이 심하게 그르렁거렸어요. 하지만 태식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울지 마라. 너희는 내 평생의 훈장이다. 아비는 행복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이었어요. 오히려 아비가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민우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수건을 적셔 아버지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겹겹이 박힌 발바닥을 수건으로 감싸주는 순간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발로 평생을 우리 위해 뛰셨구나. 목이 메어 말이 끊겼어요. 지수가 옆에서 다른 쪽 발을 닦았고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수건으로 감싸며 하나하나 문질렀습니다. 세 자식이 아버지의 고단한 몸을 처음으로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들어왔어요. 주황빛이 병실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어 태식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얼굴 위로 번지는 그 빛이 마치 후광처럼 보였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새 자식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따뜻한 손길이 자기 발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태식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노을빛이 병실에서 천천히 물러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민우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지수는 왼손을, 진우는 발치에 앉아 이불 위로 아버지의 발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태식이 가느다랗게 눈을 떴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세 자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우, 지수, 진우. 셋이 나란히 있었어요. 태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우리 애들 다 왔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평생 아내 영정 앞에서 물 한 잔 올리며 여보, 다녀올게 하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내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태식은 민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 선이 출렁이다가 점점 평평해졌습니다. 삐삐삐 하던 소리의 간격이 길어지더니 하나의 긴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지만 태식은 이미 자식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며 소리 없이 울었고, 진우는 아버지의 발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모니터의 긴 전자음만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새 남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민우가 큰 곳을 잡으려 했지만 진우가 말했어요. 아빠는 평생 작은 데서 살았잖아. 아빠답게 해드리자.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영정 사진이 놓였어요. 태식은 사진 속에서 평소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는 꽃다발 대신 태식이 평생 신었던 낡은 작업화 한 켤레가 놓였습니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나 있었고 끈은 여러 번 묶어 이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 신발이 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작업복 차림의 사내들이 때로 들어오려 하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저기 복장이 좀. 직원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우가 빈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동료분들이십니다. 이쪽으로 모셔오세요. 민우가 직접 입구까지 나가 한 분 한 분 안내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승진 파티장에서 아버지를 모른 척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버지의 동료들을 두 손 모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이 빈소에 들어서자 장례식장 안에 특유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락스와 하수구와 땀이 뒤섞인 태식이 평생 몸에 달고 살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은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냄새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 기사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뒤돌아 자식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태식이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똥물도 가스도 허리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가 안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밥도 못 먹더라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여다보면서 혹시 고장났나 해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보기까지 했어요.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가 이어서 말했어요. 태식 씨 지갑에는 항상 아이들 사진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사진은 비닐로 싸서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 몸이 젖는 건 괜찮은데 사진이 젖는 건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그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우리한테 자식 자랑을 했어요. 우리 민우가 임원이 됐다. 우리 지수가 시집을 잘 갔다. 우리 진우는 아직 좀 철이 없지만 착한 녀석이다. 똥물 속에 있으면서도 자식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동료 인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아버지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부가 지수의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이고, 아가씨가 지수구나. 태식이가 맨날 자랑하던 딸내미. 이렇게 보니까 태식이 말대로 참 곱네. 지수는 그 말에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기사가 태식의 작업화를 들어 걸레로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밑창에 흙을 털어내고 끈을 가지런히 매만졌어요. 그리고 영정 앞에 다시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친구야, 이제 이 신발 벗어도 된다. 출간할 때 민우가 아버지의 관을 직접 들었습니다. 관이 어깨 위에 올려지는 순간 민우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떠올렸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구부리고 살았던 그 등을 이제는 아들이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업고 갈게요. 운구 행렬 양쪽으로 작업복 차림의 동료 인부들이 도열하여 묵례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식들과 작업복을 입은 동료들이 나란히 서는 풍경이었어요. 태식의 삶을 이루었던 두 세계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만나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은 그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거기는 좋은 냄새 나지? 민우가 진우의 오른쪽 어깨를, 지수가 왼쪽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세 남매가 처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나란히 선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었어요. 세 자식이 서로의 어깨를 잡아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태식이 평생을 걸어 만들어낸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었어요. 시간은 슬픔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금씩 둥글게 만들었지만 태식이 남긴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세 남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떠난 직후가 아니라 아버지 없는 일상이 쌓이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민우였습니다. 아버지의 49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는 회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단 이름은 향기로운 아버지였어요. 기자들 앞에 선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정화조 수거원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아버지의 직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오물 속에서 일하시며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재단은 아버지처럼 남들이 꺼리는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환경미화원의 딸이었습니다.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그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직업이 부끄러워서 학교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민우는 그 아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변화는 더 조용했지만 더 깊었습니다. 어느 명절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지수야, 너 친정아버지가 농사 지으셨다고 했었지? 예전 같았으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똑바로 앉았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정화조 청소 일을 하셨어요.
평생 남들이 안 하려는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지수의 남편이 식탁 아래에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몇 달 뒤 지수의 아이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정화조에서 일했어요. 냄새가 많이 나는 일이었대요. 근데 그 냄새는 우리 엄마를 키우는 냄새였대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참관하러 온 지수가 교실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며 자기가 아버지에게 작아져 줘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하지 못했던 일을요. 막내 진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구분 등 위의 별빛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들고 편집자가 울었다고 합니다. 책이 나오기 전 진우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현장을 찾아갔어요. 박 기사가 함께 가주었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맨홀이야. 진우는 그 맨홀 뚜껑 위에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이 어둡고 좁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되뇌었을 것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새 남매는 시골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야. 파는 게 아니야. 명절마다 새 가족이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거실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태식이 앉던 상석에는 빈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밥을 수북이 퍼서 아버지가 좋아하던 계란말이와 소시지를 올려놓았어요. 예전에 태식이 혼자 싸다니던 도시락 반찬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민우가 안방 옷장에서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락스와 땀과 하수구의 냄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래된 옷장의 나무 냄새와 아버지가 입고 다니던 채취의 흔적만이 어렴풋이 남아있었어요. 민우는 그 작업복을 한참 동안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냄새가 그립습니다. 저녁 때 새 남매가 마당에 나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식이 심어놓은 꽃들이 마당 가득 피어 있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직 이 마당을 돌보고 있는 것처럼요.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을 지는 언덕 너머로 구분 등을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태식이었습니다. 기역자로 구부러진 등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태식이 자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사람이 더 서 있었어요. 태식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자식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맞잡고 노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등이 굽은 남자와 그 남자의 팔을 잡은 여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주황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 남매는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의 구분 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